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이제 재활용 재색 플라스틱 분석 기술 세션으로 해서 오늘의 마지막 세션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세션의 좌장을 맡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 기술센터의 강동호 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발표는 지난 포장마켓 때부터 계속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좋은 내용들을 많이 발표를 해주시고 계신 김영민 차장님께서 지속 가능한 고분자 재료의 공정 최적화 및 최종 제품 특성화에 대한 열 분석 사례로 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우선 제 소개 다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TA 인스트루먼트 워터스 코리아 소속의 김영민 차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신 포장학회 관계자분들과 경청해 주실 분들에 대해 우선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열 분석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앞서서 저희 TA 인스트루먼트에 대한 그 간략한 회사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TA 인스트루먼트는 저희는 열 분석 아니면 유변학 쪽에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가 워터스 코리아와 말 그대로 워터스라는 회사와 동일 회사입니다. 이게 HPLC 시장 점유율 1위인 워터스와 동일 회사인데 저희가 97년도에 인수합병이 됐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자회사 개념으로 TA 인스트루먼트라는 브랜드를 계속 가져가면서 지속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점점 볼륨을 키워나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 분석 아니면 유변학 관련돼서는 가장 많은 모든 회사나 아니면 연구기관에서 전부 저희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TA 인스트루먼트에서 어떤 제품을 사용하냐라고 간혹 가다가 좀 열 분석과 유변학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샘플에 열을 가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물성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장비를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군들이 있으니까 요거 설명하기에는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열 분석뿐만이 아니고 유변학, 그 다음에 마이크로 칼로리메트리라고 미세 열량계, 그리고 뭐 서머 컨덕티비티, 열 전도도나 아니면 열 확산도 같은 거 측정할 수 있는 장비, 그 다음에 딜라토메트리라고 해서 부피에 대해서 열을 가했을 때 나타나는 부피 측정에 대한 장비도 있고, 그 다음에 일렉트로포스라고 보통 피로도 테스트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저희 생체 재료 학회처럼 심장 판막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뭔가 테스트를 하기 위한 그런 장비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쿨링 시스템까지도 다 갖추고 있어서 전 범위에서 전부 다 열에 관련된 어떤 장비, 분석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 소개는 우선 빠르게 넘어갔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서스테이너블 폴리머 관련된 열 분석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예요. 저희 본사에서도 대표적으로 계속 밀고 있는 지금 현재 응용은 배터리, 이거는 어느 회사나 다 마찬가지겠죠. 배터리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스테이너블 폴리머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있는 폴리머 아니면 친환경 플라스틱 이런 거의 관점으로 환경 오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인한 뭔가 물성 연구나 아니면 열 분석에 대한 자료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날 과정이에요. 물론 나중에 가서 만약에 수요가 어떤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도 개발될 정도의 지금 주력으로 좀 밀고 있는 응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라이프 사이언스 요렇게까지가 보통 저희 회사에 지금 추진해 나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저희 열 분석이라고 하면은 사실 폴리머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폴리머에 관련돼서 보셨겠지만 열 분석은 무조건 논문이나 어디에 하나쯤은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PPP, PET, PVC 이런 종류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게 기존 전에 아마 참석하셔서 들었던 것처럼 친환경 플라스틱이라고 하지만 새롭게 생산하는 제품의 수율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실제로 재활용보다는 새 거를 쓰는 게 훨씬 더 아직까지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 폴리머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패키징 쪽에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죠. 그 외에도 뭐 건설 자재나 아니면 자동차나 뭐 케미칼, 뭐 운동화 이런 쪽에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폴리머가 많이 생산되는 것이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폴리머가 생산되는 플라스틱이 생산되는 과정을 보면 당연히 로우 머터리얼 먼저 석유화학에서 먼저 뽑아내는 회사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폴리머를 생산하는 업체, 그 다음에 내가 맞는 물성과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마스터 배치하는 회사가 있을 거고, 그거를 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을 하는 컨버트 회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엔드마켓으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요 각각의 공정에서 결론적으로는 아주 미세한 레진들, 그러니까 뭔가 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일반적인 샘플을 만들고 그 특정 상품을 만들고 남아있는 어떤 부스레기들, 그런 버 같은 형태나 아니면 재활용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물성들, 아니면 케미컬 리사이클링을 했을 때 어떤 물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물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플라스틱에 대해서 우리가 쉽고 아주 편하게, 지금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다들 하나씩은 다 자리에 갖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플라스틱에 해당하는 제품을 아주 편하고 쉽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가볍고 그리고 가격이 싸고 그 다음에 뭔가 변질의 위험이 없는 게 사실 플라스틱의 장점입니다. 단점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가 점점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이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을 저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투자나 아니면 정부의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컨슈머와 브랜드 오너,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 그 다음에 플라스틱 인더스트리 요 네 단계로 봤을 때 우선은 컨슈머, 저희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이 친환경 플라스틱이 사용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 있어도 괜찮다라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물을 하나 사 먹더라도 이거는 에코 마크가 박혀 있네 라든가 아니면은 에코 플라스틱을 사용했구나, 친환경 플라스틱을 썼구나라고 하면은 얘는 일반적인 플라스틱보다 가격이 좀 더 비싸도 괜찮아라는 인식이 필요한데 사실 그 인식을 바꾸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항상 텀블러와 뭐 일회용품 줄이기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한들 삶이 너무 팍팍해지는 게 사실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컨슈머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오너, 이것도 마찬가지로 폴리머를 생산할 때 우리가 플라스틱 병이든 패키징 재료를 생산할 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얼마나 많은 친환경 플라스틱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리사이클링 플라스틱을 이용하냐에 대해서 이 브랜드 자체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쪽에서 만약에 원가 절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새 플라스틱 쓸래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엔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브랜드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구와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레귤레이션도 문제입니다. 지금 유럽과 뭐 미국 이런 쪽에서는 이제 점점 또 플라스틱 줄이기, 그 다음에 아예 이제 생산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규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규제 같은 것도 친환경 플라스틱을 썼을 때 정부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식의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인더스트리, 여기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썼을 때 기존의 새 플라스틱보다는 물성이 낮은 게 아닌 동일한 형태의 물성을 가질 수 있게 연구가 계속 지속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나머지는 거의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이지만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지금 저희가 분석기기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플라스틱 인더스트리가 좀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물성을 높일 수 있냐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지속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로우 머터리얼부터
뭐죠? 폴리머 생산 업체, 그다음에 마스터 배치, 뭐 컨버트, 그다음에 엔드 마켓이 있을 때 각각의 리사이클링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리사이클링이 됐을 때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죠. 케미컬 리사이클링과 메카니컬 리사이클링.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PIR이라고 하는 거. 저희가 공정 과정에서 남아 있는 아까 부스레기들, 버거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모아놓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PCR이라고 해서 다 사용되고 그 다음에 버려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보통 받을 수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메카니컬 리사이클링은 플레이크로 만들어서 보통 펠렛 형태로 다시 만들죠. 근데 이것도 항상 포장학회에서 나오는 얘기는 수율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율의 문제가 있어서 안에 담배꽁초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오염이 많이 너무 심하게 되면 그 세척 과정에서 비용이 너무 비싸게 들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카니컬 리사이클링이 가장 손쉽게 원래 형태로 다시 녹여서 재생산할 수 있지만 문제는 여기에 따른 물성의 변화나 아니면은 가격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케미컬 리사이클링은 아예 화학적으로 완전히 분해시켜서 다시 펠렛 형태로 만드는 건데 요거 자체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근데 물론 원재료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새 상품의 형태로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뭔가 저희가 리사이클링 플라스틱을 쓸 때 요 두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내가 연구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해당하는 거대로 저희가 장비군을 나눠놨습니다. 요거 넘어가고요. 그래서 뭔가 처음에 로우 머터리얼 단계에서는 당연히 뭐 HPLC나 LC메스라든가 아니면은 TJ메스 같은 것처럼 뭔가 원재료 분석이 있다면 그 다음에 폴리머 매뉴팩처, 그 다음에 마스터 배치, 그 다음 컨버트 회사에서는 물성에 대해서 열적인 물성에 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열 분석기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엔드마켓,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할 때마다 각각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과 장비군을 나열해 놨으니까 나중에 돌아가셔서 요거 보신 다음에 아 내가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란색은 워터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고 요 노란색으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 TA에서 납품되는 장비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저희가 플라스틱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품을 얼마나 공정해서 잘 만들 수 있냐. 제품 공정에서 온도를 조금만 올려도 내가 원하는 물성을 만들 수 있게끔 아니면 내가 주조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온도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 공정 자체에서 1도 올리는데 필요한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 첨가제를 넣어서 그 온도를 막 낮추는 작업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공정에 대한 어떠한 프로세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결국엔 폴리머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적인 역할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범퍼, 신발 밑에 있는 고무 패키징,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PCB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공정 과정에서 얘를 원가 절감을 하겠다. 아니면은 기능적으로 얘를 살리겠다. 이런 두 가지의 연구가 가장 대표적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공정 과정을 쭉 살펴보시면 아시다시피 인젝션 몰딩, 그다음 블로우 몰딩, 그다음에 썸머 포밍 이렇게 세 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멜팅 그러니까 녹을 때까지 온도를 올리는 거는 보통 인젝션 몰딩이나 블로우 몰딩을 보통 많이들 하고요. 썸머 포밍은 TG 그러니까 글래스 트랜지션 온도까지 보통 올리는 실험을 많이들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래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이 해당하는 물성이 있을 건데 지금 요 그림만 보셔도 내가 온도를 올릴 때 인젝션 몰딩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올라갈 때 이 구간에 전체적으로 다 녹아서 이 구간에 뭔가 남아있는 어떤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없게끔 순수하게 유변학적인 관점으로 쭉 빨려 나오게끔 해야 되는
그런 형태도 있고, 뭔가 다 만들어진 몰딩이 다시 쿨링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물성 값이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새 상품을 만들 때와 리사이클링 폴리머를 몇 퍼센트 섞느냐에 따라서도 물성이 조금씩은 바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구를 어떤 첨가제를 집어넣었을 때 내가 원하는 물성치까지 나오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면 우선은 DS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DSC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히트 플로우, 열 흐름이라는 거를 측정하는 거고, 그냥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흡열과 발열 아니면 유리전이라는 거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의 우리가 온도를 올리면서 찍은 데이터가 지금 오른쪽 죄송합니다. 오른쪽에 나타나게 되는데, 보시면은 글래스 트랜지션은 이렇게 스텝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때 해당하는 온도를 우리는 말랑말랑해지는 온도인 글래스 트랜지션 템퍼러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썸머 포밍이라는 그런 공정을 거칠 때는 당연히 TG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 TG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온도를 내려서 내가 원하는 물성을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온도를 더 높게 만들어서 내열성이 있는 플라스틱을 만드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바뀌겠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거는 보통 발열 반응,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흡열 반응인데, 이 아래로 떨어지는 흡열 반응 중에 대표적인 예는 멜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멜팅에 대한 온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온도까지 올렸을 때 얘가 녹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 시점에서 녹는 물질을 가지고 이 플라스틱은 어떤 거다라고 정성 분석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폴리머들마다 녹는 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 특성이 여기서 나타난다고 봐주시면 돼요. 물론 혼합물이 되고 완전히 컴포짓이 된 폴리머라고 하면은 조금 다르게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단일 폴리머인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한 멜팅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떤 물질이다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OIT라는 테스트도 많이 합니다. OIT라는 거는 옥시데이션 인덕션 타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산화 도입 시간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얘는 멜팅 될 때까지 온도를 올려서 액체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저희가 에어나 O2를 투입하게 되죠. 에어나 O2를 투입했을 때 얘가 도대체 몇 분 정도 있어야 산화가 일어나는지를 보는 실험을 OIT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 자체에서 내가 폴리머를 녹여서 내가 어떤 주조 틀에 넣고 블로우 몰딩을 할 건데, 그 녹아 있는 상태에서 산소랑 접촉됐을 때 얘가 도대체 몇 분 만에 산화가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산화가 말 그대로 만약에 너무 낮은 온도부터 그러니까 너무 짧은 시간부터 산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산화제 같은 거를 좀 더 넣어서 얘를 더 뒤로 미루는 그런 형태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저희가 산소라든가 아니면 가스 분위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스 분위기와 그 다음에 원하는 온도에 따라서 그 제품의 특성, 물성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거를 저희는 DSC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듈레이티드 DSC라는 기능입니다. 요 모듈레이티드 DSC라는 기능은 뭐냐면, 혹시 여기서 DSC 찍어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 DSC를 찍다 보면 대표적인 폴리머가 아니면 사실 이 좀 두리뭉실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요 DSC, 모듈레이티드 DSC라는 기능을 쓰시면 조금 더 쉽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온도를 리니어하게 그냥 직선의 형태로 쭉 온도를 올리면서 측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얘를 사인파 형태로 히팅 쿨링을 반복하면서 가게 되면 비열에 대한 성분과 그 다음에 흡열과 발열에 대한 성분을 분리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분리해서 볼 수 있으면 밑에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보통 나타나게 되는데요. 밑에 보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빨간색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DSC 커브인데, 파란색처럼 CP, 비열에 대한 성분만 별도로 빼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글래스 트랜지션이라는 그 전이 자체가
보통은 비열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니까 여기에서 스텝이 생기면 얘는 무조건 유리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계속 나는 유리전이로 판단하고 내가 측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MDSC를 찍어봤더니 이런 스텝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 걔는 유리전이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분석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정확한 TG 연구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PET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면 원래 유리전이 나오고 보통 콜드 크리스탈리제이션, 냉결정이라고 하는 결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뒤에 여기쯤 돼서 멜팅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그래프예요. 지금 다 갖고 계신 PET 그 지금 물병 그거 잘라갖고 찍으면 이렇게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초록색처럼. 근데 얘를 MDSC를 찍게 되면은 파란색 커브처럼 비열에 대한 성분만 따로 빼서 볼 수 있으니 비열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 구간이 확실하게 유리전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기다가 85도 정도에 해당하는 물을 집어넣게 되면 분자 운동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얘가 수축을 해서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리전이가 보통 나타나고 결정이 일어날 때는 CP가 약간 비열이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슬의 자유도가 감소해서 보통 CP가 약간 감소했다가 여기서부터 슬슬 비열이 점점 커지면서 결정 구조를 녹이는데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흡열픽이 나타나죠. 근데 논리벌싱이라고 보통 비가역 반응 같은 것들이 많은데 요거 보시면 열 이력 분명히 여기서 봤을 때는 열 이력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열 이력을 조금 포함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 이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콜드 크리스탈리제이션 냉결정 요런 게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원래는 없었다가 흡열이 나타나서 멜팅이 나타났는데 여기는 위로 올라가는 발열픽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실제로 멜팅도 요 시점부터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즉 온도로 보시면 한 180도 정도 부근부터 조금씩 흡열 반응이 나타나는 게 여기서부터 녹았다가 결정이 생기고 녹다가 결정이 생기고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즉 녹았던 애가 다시 결정을 이루고 녹았던 애가 결정을 이루고 서로 계속 힘겨루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멜팅이 그냥 이기는 겁니다. 전체가 다 아몰펄스화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생긴 이 결정들, 이때 생긴 이 결정에 대한 물성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저희가 만약에 PET를 만드는 어떤 회사에 다니고 내가 PET에 대해서 뭔가 원가 절감이나 아니면 물성이 좋은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나는 맨날 이 초록색 픽만 본다? 초록색에 대한 커브만 본다라고 하면 실제로 결정이 일어나는 이 구간은 아예 모르고 넘어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MDSC를 찍게 되면 우선은 전체적인 분석의 흐름을 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주 미약한 TG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TG가 지금 안 보이죠. TG가 안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TG는 아주 미약하게 비열에 대한 성분만 따로 빼서 보면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겹쳐져 버렸네요. 여기가 TG인지 여기가 TG인지 모를 때는 이때도 비열에 대한 성분만 따로 빼서 보면은 앞에 부분이 TG구나 글래스 트랜지션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블렌드 되어 있는 폴리머 같은 경우는 막 멜팅과 막 화학 반응이 연쇄적으로 계속 일어나서 베이스라인 잡기가 어렵거든요. 어디가 흡열이고 어디가 발열인지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런 것도 모듈레이티드 DSC를 쓰게 되면 TG 2개에 발열 2개 이런 식으로 뭔가 분석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어느 시점에서 뭐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분석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히트 캐패시티 비열 관련된 내용도 원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STM 3런법을 제일 많이 사용하실 거고요. 요거를 보통 사파이어법이라고 얘기하는데 ASTM 3런법, MDSC, 그 다음에 다이렉트 CP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은 비열을 측정한다로 봐주시면 되고 MDSC를 썼을 때 전에 커브 분리와 그 다음에 비열에 대한 값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넘어갈게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네요. TGA.
TGA까지만 설명드릴 건데 TGA는 디컴포지션을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디컴포지션은 화학적 분해, 그러니까 열적인 분해가 나타나는 온도를 측정하는 장비고요. 온도나 아니면 양.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각각의 폴리머들에 따라서 분해되는 거동이 조금씩 다르고 Y축 자체가 퍼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퍼센트가 각각 얼마씩 들어가 있다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 분석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첨가제를 어떤 걸 집어넣고 어떤 물질 두 개를 갑자기 합쳤을 때 그 각각에 해당하는 양을 측정하는 장비가 TGA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온도를 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그 온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 그래프만 보면은 예를 들어 PVC는 200도가 넘어가면 분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 땐 절대 200도 이상 올리면 안 되겠다라고 보통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디컴포지션에 해당하는 뭔가 온도나 아니면 양에 대해서 보는 장비가 TGA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거는 키네틱이라는 반응 속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래 이 반응 속도라는 거는 저희가 이런 플라스틱 물질을 어떻게 만들었을 때 얘가 그냥 상온에서 25도에서 반세기 정도 지나야 10%가 분해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평가를 할 때 보통 많이들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세기가 지나야지 분해가 되니까 굉장히 좋은 플라스틱입니다. 이런 식으로 썼다면 최근에는 거꾸로 씁니다. 요 업체에서 어떤 만약에 수분 필터다. 그러면 그 수분 필터를 우리 고객사에 5년마다 한 번씩 바꾸게 하고 싶어요. 얘네한테 그래야 제가 회사에서 먹고 사니까. 그러면 이 5년이 지난 샘플을 가지고 활성화 에너지를 측정을 해서 그 활성화 에너지를 가지고 라이프 타임을 계산한 다음에 이거 봐. 너네 5년 지나면 이렇게 1% 분해, 뭐 2% 분해가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너네 5년마다 한 번씩 우리 제품으로 계속 교체를 해야 돼. 라는 식으로 거꾸로 써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저한테는 막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게 무조건 오래 가면 갈수록 좋은 거 뭐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최근은 요거를 거꾸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키네틱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이프 타임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서 최대 뭐 내가 몇 도에서 몇 세기 뭐 아니면은 뭐 300도에선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분해가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고요. 모듈레이티드 TGA라는 기능도 마찬가지로 활성화 에너지라는 걸 구할 수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이프 타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260도에서는 1세기 동안 되지만 뭐 360도에서는 뭐 하루도 이틀 정도면 분해가 일어난다. 뭐 이런 식의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하이 레졸루션이라는 기능인데 요거는 히팅 레이트가 자동으로 변환이 되면서 보통 분해 거동을 좀 더 쉽게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능이고요. 스텝 와이즈라는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기술들이 접목돼서 한꺼번에 키네틱이라는 그 분석까지 한꺼번에 다 가능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으로 각각에 해당하는 회사나 아니면 응용별로 TA 프로덕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질문은 다 끝나고 우선 받도록 할게요. 우선은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